그럼 조선시대 때 장애인들이 종사했던 직업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뭐 오늘날도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점을 치는 점복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많이 가지신 오래된 직업인데요. 오늘날도 한 1000명 정도 종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록에 나오는 점술가들 같은 경우 보면 뭐 김숙종, 김학루, 박종선, 뭐 지화 이런 그 맹인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증거, 지화라는 맹인 점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조선시대 전기 쪽에 태종, 세종, 단종 3대에 걸쳐서 왕실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할 만큼 굉장히 명성이 높은 분이기도 했고요. 또 그 세종 27년에는요, 그 국가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명을 점치는 학문을 배운 그 젊은 맹인들 중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인재들, 이런 분들이 이제 관직에 나아가도록 했고요. 근데 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장애인에 대한 좀 편견이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조선시대 후기 쪽에 자리 잡은 성리학 때문입니다.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그 성리학 이외에 타종교 타학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단으로 배격시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쪽에는 조금 이제 점을 치는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조금 곤란해졌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독경사라는 겁니다. 독경이 뭐냐면 불경이죠, 불경. 불경을 이제 소리내서 외우는 일인데 주로 이제 아픈 사람이 생기면 맹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독경을 이렇게 들으면 뭐 잡기도 뭐 이렇게 뭐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병이 낫는데 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맹인분들 많이 불러서 경을 읽게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경우, 과거 시험에 붙기 전에 맹인들을 모셔다가 독경을 듣고 가면 뭐 합격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굉장히 독경사료도 유행을 했고요. 그 궁중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는 이런 경을 읽는 독경이 이루어졌다. 맹인분들이 많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독경이라는 건요, 그 조선시대 이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의식인데요. 전통신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고, 명통시라는 시각장애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뭐 경을 외우기도 하고, 또 나라의 복을 기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궁중에서는 독경제가 이제 없어진 거는 이제 조선의 영조 21년의 일이긴 한데요. 뭐 이 이후에도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독경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았던 직업이 이제 악공이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비 원더 굉장히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맹인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귀나 음감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남자 맹인 학사들을 이제 연회에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벼슬도 주고 돈도 줘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요. 또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의 채용을 했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장려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졌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종대왕이십니다. 이 세종대왕께서는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 세종실록 23년에 그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해서 너무 아프다. 그래서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내가 지팡이가 아니고선 다닐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임금이 뭐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또 밤낮으로 글을 보시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안지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앞이 거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은 이런 심각한 장애를 겪으면서도 뭐 훈민정음도 창제하시죠. 또 우리나라 북방 영토 4군 육진도 넓히시죠. 또 해시계, 물시계 발명, 그리고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는 기록도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눈병을 앓은 지가 지금 벌써 뭐 10년이나 됐는데 뭐 근래 5년 동안은 뭐 더욱 심하다. 그 처음 병이 났을 때 말이야 이렇게 극도에 이르게 될 줄 내가 몰랐다. 그래서 그때는 휴양하지 않는 게 좀 후회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당시에 세종대왕님의 좀 눈이 많이 안 좋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아무래도 장애를 겪으셨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도 발전했고요. 또 장애인의 지위도 향상되었던 시기가 바로 세종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 말고 또 한 분의 이제 딛고 일어선, 장애를 딛고 일어선 분을 보면 이제 허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허조가 누구냐면 이 초선 초기 분인데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네 임금을 모셨던 분이에요. 법전도 만들고 또 예와 악 이런 것들, 예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궁중 내부에 예법 이런 것도 이제 정비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척추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의 기틀, 국가의 기틀을 국초에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시 워낙 성품이 대쪽 같으셔가지고 선비들한테 청백리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고, 이조 판서 우의정 좌의정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안전행정부 장관의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 허조신데요. 척추 장애가 있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는 전혀 조선시대 때 어떤 출세에 그런 해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제공이라고 아십니까? 조선시대 후기 쪽에 정조가 어떤 신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는데 예를 들면 당시에 어떤 붕당 정체를 바로잡기 위한 탕평책이랄지 그 외에 수원 화성 건축까지 하여튼 정조의 모든 업무를 다 잡았던 그 재상이 바로 체제공인데요. 그 체제공님의 그 초상화를 보면요, 그 눈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쪽 눈이 안 보이십니다.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우의정 국무총리까지 올랐던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역사 속의 그 장애인들은요,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요, 장애를 질병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장애 유무 그런 거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썼던 열린 사회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회에 불의, 거짓, 부조리가 만연합니다. 자, 근데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고, 법적으로 대항하는 방법도 있고,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익살스럽게 해학적으로 세상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화원이었던 단원 김홍도가 되겠는데요. 조선 후기를 빛낸 최고의 화원 김홍도, 그의 그림 세계를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입니다. 단원이라는 호를 쓰고요. 당시 도화서의 최고의 화원이었습니다. 도화서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날은 이제 청와대 전속 사진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진도 담고 행사도 담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진사가 없었기 때문에 도화서의 화원들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 화원 중에 최고의 화원이 바로 단원 김홍도였던 것입니다. 김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서부터 원근법, 서양식 원근법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여왔던 강세왕의 제자였는데요. 강세왕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홍도는 물고기, 새, 벌레, 꽃, 인물, 정물, 산수할 것 없이 많은 것을 그리는데 거침이 없고 정말로 뛰어난 솜씨를 지녔다라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홍도가 어진을 그립니다. 영조의 어진도 그리고 정조의 어진은 무려 2번씩이나 그렸는데요. 당시 그림을 사랑했던 정조가 김홍도한테 어진을 한번 그리고 났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다음부터는 그림 그리는 일은 모두 홍도에게 맡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고의 실력을 뽐냈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같은 화가가 발전하고 또 조선시대 후기 쪽에 그런 미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술을 사랑했던 군주 정조대왕 덕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정조대왕 그러면 정치적으로 뛰어나다, 학문이 높다, 그리고 무술을 잘해서 무예도보통지라는 무술서적도 만들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이것이 바로 정조대왕께서 그리신 들국화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거 저 왕이 그렸다라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술까지 섭렵하셨던 분이 우리의 정조대왕이세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제 김홍도한테 자주 야, 너 좀 나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나 있는 그대로 그려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김홍도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김홍도 그림을 보면 대부분 웃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뭐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심지어는 소까지 웃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전하의 세상은 이렇게 태평성세고 전하의 그늘 아래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김홍도의 그림은 대부분 웃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는 이 그림 같은 경우 이제 수원 능행도가 되는데, 이거는 뭐 김홍도의 작품 세계는 나와 있지 않죠. 화원으로서의 그림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일을 한 거예요. 이만큼 디테일하게 그렸다는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김홍도의 작품 세계 속에 흠뻑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감상하기 전에 김홍도에 대해서 알아둘 건 뭐냐면, 김홍도는 첫째, 배경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채색이 선을 넘나든다. 그리고 세 번째, 구도와 네 번째, 표정. 요 네 가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없다는 건 뭐냐면 구도하고 인물에 집중하기 위함이요. 채색이 선을 넘나든다는 건 윤곽선 불일치 기법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수묵담체 정통 기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홍도가 대가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100년 뒤에 서양의 피카소가 그린 모자상이란 그림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채색이 막 선을 넘나들고 있죠. 이렇게 좀 어머니의 포근한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김홍도의 그림 특징이 되겠고, 표정을 봐야 돼요. 신윤복 같은 경우는, 동시대의 신윤복 같은 경우는 출연하는 인물들이 다 무표정입니다. 근데 김홍도 같은 경우는 표정이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그 표정을 살피는 거. 그래서 그 표정을 보면, 그리고 어떤 모양새를 보면 당시 화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구도의 마술사였는데요. 원형 구도, 마름모 구도 등 다양한 구도로서 역동적인 면, 안정적인 면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그림이고 나누어 보면 수학이기도 한 것이 김홍도의 그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빨리 그림 보고 싶으시죠? 자,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점심이라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 보면 뭐가 제일 눈에 띄십니까? 저는 밥그릇이 제일 눈에 띕니다. 엄청나게 큰 밥그릇을 들고 있는데요. 당시 프랑스 사람이 남긴 기록을 보니까 조선인은 한 끼에 무려 1리터나 되는 밥을 먹어치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많이 먹었고, 일본인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일본인이 하루에 먹을 3끼를 조선인은 한 끼에 먹어치워 버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대식가들이 아니셨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위대한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X자형 구도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 하나 감상 포인트가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우통을 벗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 정조의 시대를 나타내는 일종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모양새가 되겠고요. 그림을 보면은 밥을 계속 드시고 계신 분들 얼굴을 자세히 보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물을 들이키고 있는 사람, 저 맨 위쪽에 물 들이키고 있는 사람은 좀 젊죠. 여기서 뭐를 표현합니까? 작가의 관찰력. 젊은이들은 밥을 빨리 먹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천천히 밥을 드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검둥개가 있는데요. 이 검둥개는 무엇을 표현을 할까요? 그렇죠. 일단 구도를 맞추는 역할도 하지만은 지금, 자, 검둥개는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난 밥을, 뭐 남은 것을 좀 받아 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먹는 밥을 좀 더 맛있게 표현하기 위한 마스코트로서 좌측 하단에 검둥개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짠한 거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유일하게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보면은 어머니 오른쪽에 있는 어린 아이도 자기의 뭐 얼굴만한 밥그릇에서 밥을 먹고 있고, 심지어는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만큼은 정말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배고픈 표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보이고 계시죠. 어떤 모성애까지 김홍도가 이 작품에 담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흐뭇하기도 하고 가슴 짠한 김홍도의 점심이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홍도의 시름도가 됩니다.
자, 언뜻 보면 이걸 원형 구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형 구도라기보다는 마름 모형 구도가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겠죠. 그럼 왜 김홍도는 다이아몬드형 구도를 썼을까요? 씨름판의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모습, 이것을 표현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림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부터 좌측 하단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감상법인데요. 그럼 우측 상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넋을 잃고 씨름판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입을 해 벌리고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왼편에 계신 분은 갖가지 풀어헤치고 집중해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나 봐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좌우대칭으로 있죠. 쌍둥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정말 경기의 결과가 궁금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부채로 얼굴을 가린 분, 바로 왼편에 계신 분을 보면 갓을 풀어놓고 무릎을 이렇게 모으고 뭔가 두려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하, 이분은 바로 이 경기가 끝나면 다음 판에 출전한 선수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엿장수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사가 잘 된 모양이에요. 환히 웃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 하단의 사람들, 오른쪽 하단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이 씨름판에서 두 남자가 붙었습니다. 몸을 다 보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몸이 가려져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이 경기의 승자일까요? 맞습니다. 몸을 다 보이고 있는 남자가 이 경기의 승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가려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발이 들려 있어요. 이미 무게중심을 잃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표정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김홍도의 그림은 표정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빼앗은 아주 몸을 다 보이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쩍 뻗어가지고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심줄이 아주 강하게 보이는 오른팔로 상대방의 삿바디 쪽을 움켜잡고 번쩍 들배직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 보이는 사람이 이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 두 번째 퀴즈입니다. 어느 쪽으로 쓰러질까요? 좌측일까요? 우측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쉽게 답이 나오죠. 바로 우측으로 쓰러집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가 되는데, 표정을 보라고 그랬죠. 왼쪽 하단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부채까지 펴가지고 살랑살랑 붙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뒤로 몸을 빼면서 넘어진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새,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물의 배치가 됩니다. 다이아몬드형 구조인데 지금 인물 배치를 묘하게 해놨죠. 여러분들, 어느 쪽이 인물이 가장 적습니까? 우측 하단에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학적 원리에서 무게중심을 흐트리는 거고, 이 그림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홍도의 씨름도에 얽힌 비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동을 보면은 역시 시장판인가요?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그 동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저기 있는 악공의 손을 한번 보세요. 악공의 손이 뒤바뀌어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전에 봤던, 자, 김홍도의 씨름도에서 우측 하단부에 앉아 있는 사람 손에서도 이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이 뒤바뀌어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점심 같은 경우는 점심 먹는 사람의, 자, 다시 볼까요? 발 모양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다들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왜 이랬을까? 오늘날 또 이제 논란이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추정컨대 아무래도 김홍도가 좀 재치 있는 재미있는 코드를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 마치 숨은그리 찾기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찾는 재미까지 주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코드를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날 해봅니다. 자, 김홍도의 무동이었고요. 아이고, 이 그림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사람들이 활짝 웃고 있고, 심지어는 아이고 소까지 웃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조대왕의 세상은 이렇게 백성들이 환히 웃고 있다는 걸, 심지어는 짐승까지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을 보면
아니 이게 김홍도의 작품이에요? 라고 할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노란 고양이가 나비를 놀리는 모양의 그림이 되는데요. 정말 그 동물, 보면은 그 고양이과 동물의 그 척추의 움직임을 그 나비, 하늘 날아가는 그 나비의 움직임과 함께 기가 막히게 잡아낸 그림이 됩니다. 이 김홍도의 어떤 그 고양이과 동물의 그 척추의 움직임을 나타낸 그림은 여기는 호랑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동물원에 있어서 호랑이를 잡아가다 놓고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호랑이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죠. 옛날에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 보면 아마 첫 장면이 그 박신양 씨가 김홍도로 분해가지고 뭐 호랑이를 보는 장면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뭐 아니면 말고요. 중요한 거는 그 호랑이 그림이, 아니 이거는 살아있는 호랑이를 가까이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죠. 털끝 하나하나가 곤두서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휘어있는 척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모습에 발톱과 발가락의 모양에 마지막으로 그 눈빛까지, 정말 최고의 화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도 최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이, 아니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홍도의 서당도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적 같은 경우는 경제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정치는 썩어갔지만 경제는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부자 농민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양반의 자식과 서민들의 자식이 함께 어울렸는데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서당도 물끄러미 보고 말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김홍도의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가운데 훈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 훈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위에 그 상투를 틀고 계시는데요. 이 훈장님은 대머리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상투를 틀었는데 꽁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상투를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그 변발이라고 그래서 뭐 만주족들은 완전히 밀고 뒤에 꼬랑지, 그리고 몽골족들은 뒤에 꼬랑지인데 앞에 조금 남겨놓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투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은 장발이에요. 관우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장발로 합니다. 장발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를 틀어 올려 묶게 되는데, 이 그냥 묶는 게 아니고 요 가운데 머리 있죠. 이 소간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올려 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투를 틀 때는 왜 가운데를 밀었을까요? 그 프랑스 축구 선수 지단 있죠. 그 지단 같이 요 가운데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통풍 때문에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여기는 훈장님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밀었는데도 꼭지가 조그맣게 남아있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땐 열성 탈모의 말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염이 더부룩한 걸 봐서 원래 수염이 많고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서 머리에 좀 탈모가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럼 디테일을 보면, 자, 아이가 울고 있어요. 계속 막 울고 있는데, 자, 옷에 그린 선을 보세요. 약간 삐뚤삐뚤 돼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나름대로 이쁘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회초리를 때리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맞고 나서 우는 장면을 포착한 거는 좀 심각한 교육, 체벌의 교육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 어떤 마음의 교육에 포인트를 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심각하지가 않거든요. 분위기가 싸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되게 해학적이에요. 볼까요? 자, 왼쪽에 3명, 오른쪽에 4명 아이들이 나눠 앉아 있는데 어느 쪽이 양반이고 어느 쪽이 농민 자식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양반 자식입니다. 뒤쪽 옷의 길이가 길면 양반집 자식이에요. 짧으면 농민 자식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5명이 이제 양반집 아이들, 왼쪽에 4명이 농민집 아이들인데, 아이가 우는 거를 보니까, 자, 오른쪽 아이들은 다 웃고 있죠. 낄낄대면서 놀리고 있는데 왼쪽 아이들은 안쓰럽게 보고 있잖아요. 같은 농민 신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심지어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답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농민의 심경으로 답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아이 같은 경우는 훈장님이 다음 차례로 또 물어보지 않을까 책을 살피는 모습이에요. 자, 오른쪽에 양반 아이들을 보면은 다들 키득키득 웃고 있는데, 하나, 둘, 셋, 4번째 아이를 보면 아이라기에는 좀 콧수염이 굉장히 진한데요. 이런 친구도 이제 훗날 열성 탈모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초기 증상이 보이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긴장하고 지금 책을 열심히 읽고 있죠. 다음 차례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가장 포인트는 그 중간에 앉아 있는 제일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아이예요. 얼굴 보이지 않고 뒷모습만 있는 아이. 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삐죽삐죽삐죽삐죽 돼 있죠. 이건 뭐죠? 키득 놀리면서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훈한 당시의 공부방을 나타낸 김홍도의 서당도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학생들을 좀 가르쳐 오다 보니까 이 서당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끌리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그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김홍도의 길쌈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김홍도의 그림 중에 표정을 보시면요, 유일하게 웃지 않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노동의 고됨을 표현하기 위함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이 상당히 우울합니다. 이 길쌈이라는 건 이제 배를 짜는 일을 말하는데요. 정말 힘든 노동이었죠.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린 여성이 밤에 불을 켜고 여기는 길쌈을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배를 짰던 겁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 동안 꼬박 져야 옷 한 벌 정도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당시 어머니들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자, 배를 짜는 분이 이제 엄마인 걸로 보여요. 파란 치마 입으신 분 아래쪽에. 근데 그 뒤에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하는, 그렇죠, 며느리를 바라보며 서 있는 분이 바로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시집살이의 그 애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 짜는 곳 위에를 보면 이제 풀을 먹이는 작업을 하는 여성이 보이죠. 실에 풀을 먹여서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지금 쪼그려 앉아 있잖아요. 저 쪼그려 앉아서 한참이나 이 작업을 하면요, 뭐 피도 안 통하죠. 무릎 연골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위의 것은 뒷모습이고 밑에 것은 앞모습인데 옷도 같고 저는 두 여성이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노동에 시달렸던 우리 어머니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고요. 그리고 못마땅한 시어머니 옆에는 어린아이가 할머니 치맛자락을 받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엿이라도 사주세요 하는 것처럼 흔들고 있는데요. 뭐 철모르는 아이니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아까 그 점심에서 봤던 그 어머니의 모성애와 평생을 일하다가 생을 마감한 조선시대 여성들의 그런 어떤 그 마음 아픔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김홍도 뭐 대부분 여기는 길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웃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웃음 속에 또 사회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늘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 타작이 되겠습니다. 타작이라는 건 뭐냐면, 근데 지금 다 웃고 있죠. 다 좋아하고 있어요. 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양반을 조금 이제 좋지 않게 묘사를 하고 있죠. 물론 더 좋지 않게 묘사할 수도 있었어요. 더 살찌고 표정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제 김홍도의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보면은 양반은 지주로 보이는데요. 일하지 않고 삐딱하게 앉아서 담배 꼬나물고, 이게 뭐야? 술잔까지 갖다 놓고 술까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냐면, 가을에 수확을 하고 가운데 보면 통나무가 보입니다. 저것을 개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위에다 놓고 이제 벼를 타작을 하는 겁니다. 벼를 타작. 그래서 이제 그 벼에서 쌀의 나다를 이제 떼어내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 벼타작하는 마당은 따로 있어요. 왜냐면 흙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벼타작의 모습이고, 한쪽에서는 벼타작을 하고 가장 젊어 보이는 친구는 장유유서죠. 힘든 나르는 일을 하고요. 나이 드신 분은 벼를 타작하고 있고, 그 옆에서는 쌀을 이렇게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 이제 병작반수라고 그래서 지주는 땅을 대고, 그리고 전호들은 노동력을 대기 때문에 병작, 같이 일하니까 반만 걷어간다고 그래서 반타작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50%를 지주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전호들이 나누어 가졌는데요. 근데 사실 지주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어떻게든 더 가져가려고 했고, 실제로 좀 더 가져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수확을 한 날입니다. 타작하는 날입니다. 온 백성의, 온 전호의 얼굴에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김홍도가 바라본 세상은 그랬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았던 거죠. 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김홍도의 사고, 오늘날 좀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사고가 아닌가,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 사회에 걸맞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원하는 인물로 자라가야 되고요. 그렇게 자라갔을 때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회의 답답한 틀을 깨고 50년, 100년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선각자, 천재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조선시대 후기 쪽에 그 성리학적 사회에 새로운 어떤 화풍의 세계를 펼친 천재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혜원 신윤복인데요. 자, 신윤복의 이야기, 당시에 편견 없는 세상을 꿈꿨던 진정한 화원계의 보헤미안 신윤복 얘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원 신윤복, 그를 보통 이제 뭐 여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책으로도 유명했던 바람의 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로 연출이 됐었고요. 그때 단원 김홍도 역할을 맡은 것이 박신양 씨고 혜원 신윤복 역할을 맡은 것이 문근영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원이 혜원의 스승처럼 나오고 또 혜원이 도화서의 화원으로 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니다, 뭐 발칙한 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는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는 추측이 되지만요. 김홍도의 제자라는 어디에도 그 근거는 없고요. 사실 김홍도는 도화서의 화원이 맞습니다. 근데 신윤복 같은 경우는 화원이라는 기록이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윤복의 기록은 말 그대로 그림에 남아있는 게 거의 99%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 뭐 완전 미상입니까? 뭐 그거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신한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윤복의 아버지이고요. 이분이 도화서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와 어떤 활발한 교류를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김홍도의 영향을 받은 건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윤복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보통 물감이 아니고요. 굉장히 비싼 재료의 물감들을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사람이 화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궁궐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물감으로 개인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이것이 오늘날의 뭐 최고의 섹슈얼리티다, 뭐 에로티시즘의 표현이다 이렇게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당시에는 무슨 잡화, 춘화 뭐 이런 걸로 이제 치부됐잖아요. 그래서 도화서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해 보는 거지 그 기록도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자였다는 상상은 뭐냐면 이 신윤복의 그림 자체가 여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섬세한 감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혜원 신윤복의 작품에 보면 총 162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72명이 여자입니다. 상대적으로 김홍도의 180여 명 정도의 인물 중에 여자가 20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신윤복은 여자 없이는 그림을 안 그린다. 실제 여자가 없는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 여자는 아닙니다. 자, 그럼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느냐? 자, 여기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신한평이 그린 자신들의 가족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모육아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신한평은 고령신 씨가 됐는데요. 자, 족보에 보면 큰 아들이 신윤복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신윤수가 되고, 그리고 딸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이 그냥 신씨로만 올려지잖아요. 옛날 조선시대는 딸의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딸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있죠. 젖을 먹이고 있는 남자아이가 바로 동생 윤수가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저 아이가 바로 윤복으로 오늘날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윤복이 여자라는 것은 그것은 작가들의 상상일 뿐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윤복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춘하나 그리는 좀 잡스러운 사람으로 치부됐었을 거예요. 그러다 신윤복 그림이 인정받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프랑스의 어떤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찬사를 받습니다. 뭐 에로티시즘의 진수, 섹슈얼리티의 새로운 아이콘, 어떻게 조선시대 후기 18세기 쪽에 이렇게 100년 이상을 앞서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라는 찬사를 받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덩달아 이렇게 좀 같이 찬사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신윤복이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신윤복의 그림을 직접 감상하면서 사실 뭐 음식도 먹어봐야 한다고 그림도 우리가 감상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그의 그림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윤복 그림은 뭐 여러분들이 뭐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보시긴 보셨는데 좀 집중해서 보거나 어떤 그 해설로 보신 적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신용복 작품 그러면 무슨 작품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 그림일 것입니다. 단오 풍경이 되겠네요. 자, 단오의 기원은 뭐냐면 옛날 그 삼국시대 이전에 그 남부지방에 사만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마한, 진안, 변환이 있었는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많죠. 뭐 필리핀 남부 해상에서 뭐 만들어져서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강타하고 일본으로 가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고, 그리고 오츠케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형성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바로 남부지방입니다. 그래서 비가 되게 많이 내려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죠. 그럼 비가 많이 내리고 따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농사가 잘 되고 곡식 수확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남부지방 사만에서는 1년에 2차례 제천 행사를 지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만 지냈는데 유일하게 사만만 2번 지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수린날, 10월 달에 계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확하면서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5월의 수린날이 오늘날 단오가 된 거고요. 10월의 계절제가 오늘의 추석의 기원이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단오 때가 되면 뭐 완전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놀이는 뭐냐면 씨름이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리고 그네뛰기를 한다거나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5월 단오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쑥 같은 거, 풀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동네 근처에는 쑥을 막 뜯어요. 그래서 머리에 꽂은 다음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마을을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여성분들이 좀 단오의 풍속을 재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쑥 꽂고 좀 뛰어다니고 춤추기가 좀 그러신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뭐 어쨌든 당시 단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눈에 팍 꽂히는 게 뭐예요?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바로 가운데 빨간 치마를 입고 그네를 뛰는 여인이 됩니다. 자, 지금 그네 막 올라타는 장면일까요? 아니면 덩실 달리는 걸까요? 뒤로 빠지는 걸까요? 그 어떤 것인지 모르게 애매하게 역동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색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죠. 여러분들 빨간색의 의미를 아십니까? 빨간색은 인류가 가장 먼저 썼던 색이 빨간색이고요. 우리의 뇌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이 바로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갈 때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출발은 급하잖아요. 스탑, 이게 급하잖아요. 정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도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뇌에서 반응하는 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빨간색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빨간색은 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왕의 골룡포를 보면 어때요? 배경이 빨간색이고 황금색으로 용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선비들의 정신을 흐트린다고 해서 빨간색은 금기시되는 색깔이었고, 굳이 빨간색을 쓸 수 있는 건 의궤 같은 경우 있죠. 의궤라는 건 이제 궁중에 여러 가지 행사랄지 궁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크로키하고 스케치해서 남기는 기록이거든요. 거기는 당연히 대신들의 뭐 옷이랄지 임금의 옷이 들어가니까 빨간색으로 기록하는 게 허용이 된 거고요. 불교에 나오는 탱화 있죠, 탱화. 거기서 정도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비들이 주로 그리는 수묵담체는요, 먹색깔로 그냥 흐릿하게 색을 표현할 뿐인데 여기는 빨간색을 그냥 써버린,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꽂히는 거고요. 야한 색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면, 자, 우리나라 그림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읽어 내려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자 머리가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머리가요, 굉장히 길고 두껍죠. 이걸 바로 틀의 머리라고 합니다. 저기는 틀의 머리를 따서 올리잖아요. 그럼 바로 저기는 그네 타는 여인의 비행 접시 머리가 되는데요. 저거는 UFO 비행 접시 머리가 아니고 가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는 가채가, 저거는 자기 머리가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저렇게 기를 수가 없죠. 남의 머리를, 가발을 가져다가 이제 얻는 건데, 오늘날도 머리 붙이지 않습니까? 저기는 가채가 크고 장식이 많을수록 오늘날로 따지면 럭셔리하고 품격이 높은 여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후기 쪽에 가채의 무게가 7kg에서 10kg까지 나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실제 며느리가 이제
그 시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가채를 머리를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다리다가 시아버지가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면서 고개를 들다가 가채가 뒤로 훅 넘어가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조선시대 후기 쪽에. 근데 요것이 클수록 여자분들 참 옛날에 목 디스크 조심해야 됐죠. 여자로 아름답게 살기란 정말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틀의 머리, 가채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사선으로 내려오는데 어이구 어쩌나 여자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당시에 보면 춘하죠, 춘하. 그리고 여성의 가슴의 젖꼭지를 붉은색으로 민망할 정도로 점을 찍어 놓고 있죠. 이건 신윤복이 아니려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아이고 이게 뭐예요? 아이고, 가장 눈길이 늦게 가는 곳 좌측 상단을 보니 떡거머리 총각들이 여자들 목욕하는 거 훔쳐보고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떡거머리 총각이 아니라 중입니다. 스님들이에요. 자, 그럼 신윤복은 왜 저기에다가 스님을 표현했을까요? 가장 고귀한 신분의 어떤 스님들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을 풍자하는 요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그런 관음증, 어떤 흥분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윤복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훔쳐봐요. 왜 신윤복은 항상 훔쳐보는 그림을 그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은밀하게 훔쳐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 가슴 떨림, 쿵쾅거리는 그 심장의 그런 쿵쾅거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보는 것보다 훔쳐보는 게 더욱더 은밀하고 긴장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윤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쳐다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늦게 눈길이 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측 가단이 되는데요. 여자분이 무슨 머리에 뭐 장사하시는 분인가요? 보따리를 이고 가시는데요. 어이구, 가슴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는요, 신분이 높을수록 몸을 다 가렸어요. 그리고 신분이 낮을수록 이 노출이 심했습니다. 이건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노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가 남자고요. 여자가 비예요. 그래서 합성어가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 노 같은 경우는 창두라고 불렀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녀서 창두라고 푸른 머리통이라고 부른 거고 그리고 비 같은 경우는 적각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뭐죠? 붉은 다리란 뜻입니다. 거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고려시대 노비들의 치마가 짧았구나, 미니스커트였구나, 선크림을 따로 바르지 않고 꿇어 앉아서 맨날 일을 하다 보니 구릿빛으로 다리가 탄 겁니다. 그래서 적각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근대 개화기 사진들, 서양의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여자들이 다 젖가슴을 내놓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신분이 낮은 여자, 그리고 신분이 높을수록 장옷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추고 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도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X자형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자, X자형 구도는 안정적이라면 안정적이고 역동적이라면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도인데 이것은 인물의 배치에 따라서 안정이나 역동이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인물의 배치 묘합니다. 자, 우측 가단에 한 명을 뒀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스님 두 분을 뒀죠. 그리고 다시 우측 상단에는 세 명을 배치하고 좌측 하단에는 4명을 배치했습니다. 정확하게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인물의 수를 다르게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아래로 기우는 형태의 그림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김홍도의 씨름도하고 비슷한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홍도의 씨름도도 오른쪽으로 기우는 구도를 지으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것도 그네를 타고,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뭔가 안정됨보다는 들떠있는 이런 당시 단호의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의 배치로서 역동성을 표현했다는 거.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고 있죠. 이런 특징들 봐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김홍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김홍도 같은 경우는 배경을 생략을 합니다. 배경을 생략을 하고 대신 인물에 초점을 주죠. 구도에 초점을 주죠. 그리고 인물의 표정이 각각 다양하게 표현되는 반면 여기는 신윤복 같은 경우는 배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배경을 상당히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고, 또 하나 인물의 구도는 좋은 반면 표정들이 없습니다. 신윤복 그림은요, 보시면 인물의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김홍도 그림은 대부분 웃고 있거든요. 근데 신윤복 그림은 표정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윤복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기생이랄지 아니면 바람난 무슨 유부남 선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까지를 있는 그대로 묘사했을 때 그 개인의 사생활이 탄로가 날까봐 익명성 보호를 위해서 무표정으로 그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참 알수록 재밌는 여기는 신윤복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이것이 바로 주유청강이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봄으로 보여지는데요. 뱃놀이를 떠나는 양반들과 가채머리를 한 기생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남녀가 다 짝을 이루고 있죠. 보면은 일단 저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네요. 자, 좌측 제일 끝에 보면 노 젓는 뱃사공이 보입니다. 고용된 사람이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피리 부는 머슴매가 하나가 있죠. 이 피리 부는 남자 같은 경우도 역시 고용된 악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기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물에 손을 적시고 있고 옆에서 남자가 사랑스럽게 그 기생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이구,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갓을 쓴 선비가 세상에 백허그로서 기생을 뒤에서 끌어안고 민망한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짝이 떨어져 있는 커플이 있네요. 가운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선비의 오른쪽 끝에서 혼자 생황을 불고 있는 여자. 이들은 왜 다정하게 달라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가운데 있는 저 선비의 옷차림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하얀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죠. 맞습니다. 저 사람은 상중입니다. 집안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근데 상중인데 집에 있자니 미쳐버리겠고 어떻게 놀고 싶어서 나왔는데 상중이라 기생을 차마 끌어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외롭게 혹은 고혹적인 자태로서 기생은 제일 뱃머리에서 생황을 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유청강의 모습인데요. 보면 이제 우측 상단에 뭐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발이라고 부릅니다. 제발이라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본 사람이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시로서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이게 제발입니다. 주로 제발은 남이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윤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발을 거의 다 쓰거든요. 자, 그럼 신윤복은 여기다 그림 말고 글씨로서 어떤 심상을 표현했을까요?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서 아니 들리는데 흰 갈매기는 물결 속에 날아드네라고 제발을 써놨습니다. 자,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글쎄요, 피리 소리는 그래요, 바람에 가려져 있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갈매기가 그림에 없습니다. 아니, 그 그림에 없는데 신윤복은 왜 갈매기를 얘기했을까요? 그림 밖, 바로 여러분들의 심상 속에 날아드는 거죠. 그 갈매기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스러운 그림에 정말 더 멋스러운 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작품은 월하정인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제발을 보니까 달빛 으스름한 한밤중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겠지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보면 지금 삼경이라는 한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삼경이라 그러면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밤 11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저 달의 모양을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 초생달 모양이잖아요. 근데 달의 모양이 되게 희한합니다. 위쪽으로 불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런 달 모양이 나오려면 새벽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삼경은 그냥 표현상의 제발상의 삼경이고 실제는 더 새벽녘이 아니었을까, 새벽 서너 시가 아니었을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새벽이라도 저런 식의 달 모양은 나올 수가 없다. 저거는 조선시대 후기 쪽에 월식이 있었는데 월식이 2번 있었거든요. 근데 신윤복 나이 30대 때 있었던 월식의 그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신윤복의 마음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구도가 특이합니다. 자, 가운데를 반으로 나누어 놨고요. 자, 왼쪽 벽이 있고 오른쪽은 사선으로 벽을 올려놨습니다. 나눠진 구도로서 더 은밀한 두 사람의 모습을 오른쪽에 치우쳐서 보게 하려 함이고요. 자, 보면은 여자는 장옷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좀 작정을 하고 바깥으로 나온 모습이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남자가 지금 여자를 유혹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너 나랑 갈래? 어디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니까 새벽에 나왔겠죠.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자가 지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마가 끌리기라도 하면 흙이라도 묻고 소리라도 날까봐 치마를 아예 들어 올리고 작정하고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의 발끝을 보시면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남자를 향하고 있고 남자의 발끝하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죠. 결국 이 여자가 지금 수줍어하고 고민하고 있지만은 실제 저 남자와 그림의 오른쪽 상단부로 함께 가려는 모습을 발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의 모습을 보면 초롱을 들고 있는데요. 저 초롱이라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프레쉬 같은 느낌인데 이건 원래 남자 몸종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몽룡이면 방자가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남자가 들고 왔다는 건 뭐죠? 자기의 어떤 보디가드, 몸종까지 두고 자기만 왔다는 건 그만큼 이 만남이 더욱더 은밀한 만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여자의 얼굴이 잠시 뒤에 우리가 볼 신윤복의 미인도에 나오는 여주인공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지 잠시 뒤에 감상을 하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남자의 모습을 보면 남자도 역시 이렇게 옷을 들어 올렸는데 재밌는 건 수염이 없습니다. 자, 수염이 왜 없을까요? 뭐라고요? 쉐이브를 했다고요? 면도를 했다고요? 아, 조선시대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그래서 절대 제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수염이 나지 않는 남자는 없으니까 아주 어린 남자 아니면 그렇죠. 어린 남자라기보다는 그 남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염을 지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생각할 때 저 여자는 신윤복이 사랑한 미인도 속의 주인공이고 저기서 유혹하는 것은 신윤복 자신이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미인도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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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것이 바로 미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 발을 보면 저 작은 여인네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봄볕 같은 정회까지 어찌 붓끝에 담아내겠느냐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자, 이 여인 글쎄요. 제 발의 내용을 보니까 신윤복이 이 여자를 좀 좋아하고 있는 듯 보여지고요. 자, 그럼 이 여자의 마음 상태를 보겠습니다. 가채랄지 어떤 입은 옷을 봤을 때 기생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뭐 전형적인 조선의 미인이죠. 얼굴은 하얗고 볼은 발그스름 통통하고요. 또 눈은 가늘고 눈썹은 반달 모양으로, 그리고 입술은 앵두처럼 아주 이쁜 입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지금 굉장히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빛이 지금 보면은 우측 가단을 살포시 내려다보고 있고 손끝을 보면 어쩔 줄 몰라서 놀이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손에서 그 마음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신윤복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의 뜨거운 눈빛에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좀 손을 어쩔 줄 몰라 수줍어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훔쳐보는 관음증을 표현해놨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그림은 혼자 딱 서 있어요. 훔쳐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죠. 있지요. 바로 여러분께서 훔쳐보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아니면은 신윤복이 이 연인을 그리고 있고 서로 어떤 심상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훔쳐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감상하시면 딱 좋을 그림이 바로 신윤복의 미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붙여주십시오. 자, 제목이 특별히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붙여주세요.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고개 돌린 여인이요? 아니면 수양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불리울 때는 기다림 혹은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제목을 딱 들으니까 좀 짠하다기보다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슴이 좀 이렇게 울렁울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절을 보니까 수양버들이 내려와져 있고 그리고 또 꽃망울이 터져 있는 걸 보니까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가채머리를 한 여자는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직업이 뭘까요? 그렇죠. 저 여자가 뒤에 들고 있는 게 저게 바로 송립이에요. 송립이 뭐냐면 스님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이 여자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스님. 자, 모양새를 보니까 글쎄 기생인지 그렇게 여염집 교수 같지는 않은데 이 여자가 기다리는 건 스님. 스님을 사랑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봄날의 사랑을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기에 더 아름답고 더 애절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윤복의 그림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밤새워 같이 보고 싶지만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같이 그림 감상하기로 하고요. 신윤복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배경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신한평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한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도화서의 화가였는데 정조실록에 나와요. 정조실록 보면 김홍도와 함께 3인에게 정조가 어진을 3번이나 그리겠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 임금님의 어진 초상화를 그릴 정도면 당대 최고의 화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신한평이었고 그의 자식이 신윤복이었으니까 뭐 타고난 재능도 있을 테고 뭐 자기 아버지랄지 아니면 뭐 삼촌이라고 불렀겠죠. 김홍도의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당시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일단 집안이 좀 살았다는 얘기죠. 살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좀 신윤복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좀 용모 수려하고 다소 좀 말수가 적고 새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관음증이랄지 좀 표현할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 특히 18세기에 그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 농민 등장하고 부자 상인, 부자 수공업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술집들, 뭐 유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술집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 데서 서민들은 스스럼 없이 사랑을 나눴고 그런 것이 우리의 풍속이었고 그런 서민들의 솔직한 삶을 그대로 그림에 옮겨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김홍도 같은 경우는 신분이 화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임금님 면도 있고 자기 그 쌓아올린 것도 있는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토속적으로 같은 사물을 바라봤다면 신윤복 같은 경우는 화원도 아니고 뭐 무명의 화가 아닙니까? 뭐 집안은 좀 좋지만 제가 볼 땐 집에서 내놓은 자식 같고요. 그림들 보면 절대로 촉망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내놓은 자식, 뭐 집시처럼 보헤미안처럼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자신만의 시각으로 인간의 어떤 본성인 그런 성의 에로티시즘을 당시 시대의 어떤 편견이랄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그려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바람의 화원 신윤복이었습니다.